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내가 파산하면 집도 잃고 차도 빼앗기고 정말 모든 걸 잃게 되잖아요. 기업이 파산하면요? 문 닫고 직원 해고하고 매각되거나 완전히 사라지죠. 그런데 국가는요? 국가가 파산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어느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 국가 부채가 위험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나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대통령은 TV에 나오고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서 살고 있고요. 그럼 대체 뭐가 파산한 거죠?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개인이 빚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고 회사가 빚을 못 갚으면 법원에 가서 파산 절차를 밟잖아요. 그런데 국가는요?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고소하는 사람도 없고 국가 자산을 압류하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국가 파산이라는 게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 걸까요? 사실 이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동시에 훨씬 더 무서운 개념이거든요. 왜냐면 국가가 파산하면 단순히 정부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사는 수천만 명의 삶이 통째로 뒤집히거든요. 은행이 망하고 돈의 가치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 파산, 정확히는 국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한번 무너진 국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죠. 국가가 파산했다는 말, 정확하게는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정부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아예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나 기업과는 완전히 다른 게 법원에 가서 파산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자산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나라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국경도 그대로고 정부 건물도 그대로 서 있고요. 대통령은 여전히 집무실에서 일하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무너지는 거냐고요. 바로 신뢰예요. 투자자들과 대출 기관들이 이 정부는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신뢰가 무너지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그 나라는 새로운 돈을 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져요. 연료나 의약품 같은 필수품을 수입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워지고요. 심지어 살아남기 위해 자국의 중요한 자산을 다른 나라에 넘겨야 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스리랑카가 2017년에 한반토타 항구를 중국에 장기 임대한 적이 있거든요. 프로젝트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항구 자체를 99년간 중국에 넘긴 거죠. 물론 이건 국가 전체의 채무 불이행은 아니었지만 국가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파산한다는 건 국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국가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도 따라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국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패와 잘못된 관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큰 이유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다른 요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작용하거든요. 첫 번째로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 같죠?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당연히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다들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자를 낼 수 있고 경제도 성장하고 있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복리로 쌓이기 시작해요. 결국 예산의 엄청난 부분이 빚 갚는 데만 쓰이게 되고 정작 국민들을 위해 쓸 돈은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걸 부채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무서운 게 이거예요. 오래된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지고 또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화폐 가치 하락이에요. 특히 외화, 그중에서도 달러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요. 사실 이게 꽤 흔한 일이거든요. 국제대출 기관들은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니까 달러로 빌려주는 걸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게 차용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정부는 자국 통화로 세금을 걷고 수입을 얻는데 빚은 달러로 갚아야 하잖아요. 만약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양의 달러를 사는데도 갑자기 훨씬 더 많은 자국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빚이 저절로 늘어나는 셈이에요.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터지는 경우예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세계적인 전염병이 퍼지거나 국가의 주요 수출품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죠. 베네수엘라가 딱 이 경우였어요. 거의 모든 걸 석유에 의존했는데 석유 가격이 폭락하면서 정부 수입이 급감한 거죠. 여기에 국제 제재, 부패, 그리고 엉망인 경제 관리가 결합됐어요.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미친 듯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는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었죠. 결국 채무 불이행까지 이어졌고요. 네 번째는 정치적 혼란이에요.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정책도 계속 뒤바뀌는 경우죠. 한 정부가 빚을 지고 다음 정부가 우린 그거 안 갚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에콰도르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008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국가 부채의 일부를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의도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했거든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갚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항상 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때로는 이자 지급을 한번 놓치거나 지불을 좀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사소하게 시작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기엔 충분해요. 뉴스가 나가면 신용평가 기관들이 빠르게 움직여요. 국가의 신용등급을 낮추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돈을 제때 못 갚을 거야 라고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같아요. 삭감이 갑작스럽거나 심각하면 투자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하죠. 투자자들은 걱정되니까 빠르게 돈을 빼기 시작해요. 그 나라 화폐, 채권, 주식, 모든 것에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팔려고 하죠. 가능한 한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통화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져요. 이제 수입하는 모든 것이 훨씬 더 비싸지는 거죠. 석유, 식량, 의약품, 모든 게요. 이런 건 대부분 외화로 사야 하는데 같은 양의 달러를 얻는데도 점점 더 많은 자국 돈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시작되는 거죠. 가격은 매주 상승해요. 슈퍼마켓 선반은 비어 있고요. 정전은 일상이 되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도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계좌가 언제든 동결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저축이 사라질까봐 당황해서 서둘러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은행의 모든 사람에게 줄 만큼 충분한 현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뱅크런이에요. 일부 은행들은 계좌를 동결하고 출금을 제한하기 시작해요. 어떤 은행은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한 은행이 망하면 사람들은 다른 은행도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돈을 빼려고 해요. 한 번의 붕괴가 또 다른 붕괴로 이어지는 거죠. 전체 금융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공장이 문을 닫고요. 근로자들이 해고되죠. 그렇게 실물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항의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파산 위기에 처해도 채무 불이행만은 피하려고 모든 걸 다 해요. 누군가 고소할까 봐서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지불 지연만으로도 이런 도미노 효과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아무도 그 정부에 다시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한번 채무 불이행에 빠진 국가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그 길은 정말 길고 고통스러워요. 채무 불이행 이후 대부분의 정부는 정상적인 차입이 차단돼요. 더 이상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거든요. 예전에 돈을 빌려갔다가 안 갚았던 친구가 또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당연히 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국가는 먼저 부채를 구조조정해야 해요. 지불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심지어 대출 기관에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걸 헤어컷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대출 기관들은 이걸 싫어해요. 자기 돈이 날아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IMF 같은 기관이 위기에 처한 국가에 긴급 대출을 제공해요. 세계은행은 장기 개발과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고요. 파리클럽이라는 부유한 정부들의 모임은 부채 지불 연기나 구조조정을 제안하죠. 근데 이런 도움은 공짜가 아니에요. 엄격한 조건이 따라오거든요. 바로 긴축 정책이죠.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이고 국유 자산을 매각하라는 지시를 받아요. 공항, 석유회사, 전력회사 같은 것들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이걸 거의 항상 싫어해요. 자국의 자존심과 주권을 파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현대판 식민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게다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보조금이 삭감되고 가격은 더 올라가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예요. 부채가 구조조정되더라도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수년이 걸려요. 그 나라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다시는 채무 불이행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빚에 쪼들리던 친구가 나 이제 진짜 변했어. 다시는 안 망칠게 라고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도 일부 국가는 실제로 회복하기도 해요. 아르헨티나는 여러 차례 채무 불이행을 했지만 여전히 다시 돈을 돌려빌릴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스는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개혁 끝에 천천히 회복했고요. 스리랑카는 2022년 채무 불이행 이후 IMF와 협상을 맺고 회복을 시작했죠. 사실 현대 역사에서 가장 좋은 회복 사례 중 하나가 우루과이예요. 2002년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로 인해 대규모 뱅크런을 겪었고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갔어요. IMF의 긴급 지원과 미국의 긴급 대출, 그리고 심각한 부채 구조 조정과 주요 개혁을 통해 우루과이는 회복했죠. 지금은 칠레에 이어 남미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나라 중 하나가 됐고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해요. 정말 드문 성공 사례죠. 그럼 부유한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같은 나라도 채무 불이행을 할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미국은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대부분의 국제 대출이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잖아요.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자국 통화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만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더 찍으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미국이 부채에 관해서 누리는 독특한 특권이에요. 하지만 당연히 너무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위험하죠. 실제로 미국은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간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죠. 2011년과 2023년에 정치인들이 부채 한도 인상을 놓고 다투면서 정부가 거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뻔했거든요. 미국에는 부채 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일정 한도 이상을 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계속 이 상한선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채무 불이행 위험만으로도 시장은 흔들렸고 미국의 신용 등급은 하락했어요. 2011년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부채 한도 위기가 발생한 지 며칠 만에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췄어요. 미국이 너무 불안정해 보이고 부채 관리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 거죠. 2023년에도 정치인들이 또다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합의한 후 피치라는 또 다른 신용평가 기관도 미국 신용 등급을 AA로 낮췄고요. 일본은 또 다른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GDP의 200%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채무 불이행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왜냐고요? 부채 대부분이 중앙은행과 자국민 같은 일본 내부 기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국인에게 빚진 게 적으니 외국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은 거죠.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낮고 경제도 안정적이고요. 개인적으로 국가 파산이라는 개념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국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국가도 결국 신뢰로 유지되는 거더라고요. 그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국가는 개인이나 회사처럼 파산할 수 없어요. 법원도 없고 압류도 없고 국기는 여전히 펄럭이죠. 하지만 채무 불이행이 가져오는 영향은 똑같이 고통스럽거나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는 순간 투자자들은 도망가고 통화 가치는 폭락하고 수입품은 비싸지고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은행은 무너지고 일자리는 사라져요.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채무 불이행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소송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 신뢰가 깨지면 다른 모든 것도 함께 무너지게 되니까요. 오늘은 국가가 파산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